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하시면은 웬만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피디님? 구매대행을 부업으로 좀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다른 사업을 하시다가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분들이 기존 종목, 업태 해외 구매대행을 추가하는 걸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맞아요. 이게 구매대행을 진행하는 카페 커뮤니티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거랑 사업자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 아마도 그거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발이 아무래도 사업자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사업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시작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개인으로 팔거나 아니면 뭐 프리랜서 아니면 일용직 노동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려는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으로 팔 수는 있지만 정식적으로 사업자를 내고 통신 판매업도 받고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죠. 하루 이틀 할 거 아니고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를 한다면 웬만하면 그 합법적인 선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그 합법의 범위 안에서 무언가를 해야지 오래 가요. 또 따방처럼 하루 이틀 해가지고 물건 다 팔고 나가는 게 아니니까 오랫동안 이 업에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그 업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이 업을 오랫동안 지속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픈마켓에서 해달라고 하는 거, 나라에서 해달라고 하는 거 웬만하면 다 따르면서 진행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커머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반드시 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도매 소매업으로 많이들 내시고 구매대행만 특별하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구매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해외 구매대행업이라는 종목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니었었고 예전에 온라인 판매를 하셨던 분들은 도소매업으로 많이 진행을 하셨죠. 그래서 꼭 해외 구매대행업을 하는데 종목에 해외 구매대행업을 집어넣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꼭 넣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정말로 나중에 소명을 잘 받거나 난 진짜 이 사업자로 해외 구매대행만 진행할 거야 라고 하면은 구매대행업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온라인 판매, 도소매업으로 하시는 게 가장 무난한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큰 차이점이 있나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예전에 이거 관련해서 세무사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업태랑 종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빠질 수 있는 금액, 사업자금으로 인정되는 게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온라인 사업을 하는데 온라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영업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을 만나는데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증빙이 어렵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증빙에 대해서 그리고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일치하는 업태나 종목을 택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기존 사업자에 추가할 수도 있고 새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둘 중에는 어떤 방식이 더 좋을까요? 사실 어떤 방식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하시면은 웬만하면 다른 사업과 좀 분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려면 세금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세금에 대한 게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세무사님을 찾아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세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소비를 했을 때 부가세를 내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100원짜리 물건을 산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1,000원은 물건값이고 100원은 부가세라는 세금을 우리가 먼저 납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년 2월, 3월 되면 많이 하는 연말정산 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세금을 떼는데 거기에 내가 물건을 사면서 낸 세금을 빼주는 것으로 내가 먼저 낸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 세금을 중복해서 낸 거에 대해서 돌려주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매를 해서 재판매를 했을 때 부가세를 먼저 낸 게 있고 이후에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고객이 낸 부가세를 보관하는 금액이 있는데 산 금액에서 나간 금액의 차이만큼의 부가세만 내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세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거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나는 부가세를 한번 내고
어차피 내가 나중에 물건을 팔아서 신고해야 될 돈에는 부가세를 먼저 받았던 거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해외에서 구매를 하거나 해외에서 판매를 했을 때 발생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회사 생활을 할 때 내수 판매를 좀 적게 하고 수주 판매를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에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수에서 판매된 것도 사실 영세율 계산서를 끊어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판 것들 부가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매입 증명을 할 때 굉장히 문제가 생겼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이제 사업팀을 좀 바꾸면서 이 사업팀에서 진행한 거에는 부가세를 끊고 해외 사업팀에서 출고한 것들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끊고 막 이렇게 해서 되게 복잡한 체계가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해외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부가세를 안 내는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국내에서 살 때는 부가세를 내고 샀는데 나는 해외에 이걸 수출했어. 그러면은 내가 분명히 낸 부가세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부가세만큼 환급을 받는 제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수출을 하게 되면 부가세를 환급받는다라는 말이 새로운 금액이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낸 부가세를 돌려받는다라는 느낌인데, 그 금액을 돌려받으니까 왠지 나라에서 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내가 낸 금액을 돌려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구매자들이 해외에 있는 물건을 구매를 하는 경우인데, 국내에 있는 구매자가 우리한테 구매를 할 때는 부가세를 냅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실제로 우리는 내야 돼요. 근데 구매대행 업자는 해외에서 구매를 하잖아요. 뭐 미국이 됐던 일본이 됐던 중국이 됐던 해외에서 구매를 할 때 해외에다가 부가세를 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데 소비세를 낸다던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금이죠. 일본에다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부가세를 받았고, 고객한테 우리는 물건을 살 때 부가세를 낸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고객이 낸 모든 부가세를 우리는 다 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업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국내에서 사서 국내에서 파는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해놓으면 이 세금을 정확하게 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소명을 해줘야 되는데, 구매대행과 국내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한다고 하면 어떤 거에서는 부가세를 내고 어떤 거에서는 부가세를 덜 내는 사업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떤 거는 너 지금 세금을 이만큼 냈는데 왜 이거는 요거밖에 안 내? 어떤 거는 해외에서 산지 잘 확인이 안 되잖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정말로 정확하게 딱 나눠가지고 난 이거는 구매된 국내 판매가 정확하게 딱 나눌 수 있다 라고 해도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 가서 소명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소지 자체, 확률 자체를 낮추라고 하는 의미에서 같이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국내 사업자와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는 따로 분리를 해서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죠. 사업자에도 이제 일반 사업자랑 간이가세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이가세자는 제가 알기로는 약간 좀 더 혜택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게 해외 구매 대행할 때 어떻게 작용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간지가세자 같은 경우에 사실 나라에서 너 처음 장사를 하니까 우리가 혜택을 줄게 해서 봐주는 사업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매출 금액의 몇 프로를 부가세로 대신 내요. 그게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간이가세자를 초반에 무조건 하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간이가세자가 초보에 대한 혜택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반 사업자로 넘어가야 됩니다. 간이가세자에서 계속 남아있는 건 좀 불가능해요. 근데 간이가세자를 사용할 때 구매대행이나 국내 판매를 같이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후에 일반 과세자로 넘어가면서 매입 자료를 증빙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예 간이가세자 때부터 이제 둘로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관리하기가 편하니까, 갑자기 올해 간이가세자였다가 내년에 일반 과세자로 넘어가는데 기존에 있었던 자료 싹 다 빼고 스토어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진행을 할 때 따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무조건 나눠서 해야겠네요. 그렇죠. 무조건 처음부터 간이가세자일 때부터 두 개로 사업자를 내라고 많이 추천을 드리고, 기존에 있었던 사업장이 있으면, 요즘에 또 비상조 피스도 굉장히 저렴해졌기 때문에 비상조 피스 이용해가지고 하나 더 사업자를 내주시고 진행하시는 편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진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 구매대행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에 같이 쓰면 안 되나요? 구매대행 사업하는데
다른 사업자 있는데 이걸로 그냥 같이 하면 안 되나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같이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매 대행 사업을 오래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위험 요소들은 다 제거하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시면 요즘에 비상주 오피스 금액도 굉장히 저렴해졌기 때문에 비상주 오피스를 이용하셔가지고 구매 대행 사업자 하나 더 내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걸 오히려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Q&A나 이런 부분도 항상 많이 얘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해 주시면 셀링 관련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안녕.